소개받은 장석권입니다. 제가 원래 이제 아까 소개가 있었습니다만은 84년서부터 경영대학 교수로 근무를 했어요. 아마 계산이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대충 계산을 하면 36년입니다. 지금 36년째 경영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내년이면은 제가 이제 교수로서의 거는 끝납니다. 이제 내후년 2월에 정년 퇴임입니다. 원래 이제 경영대학의 교수로서 30몇 년을 이제 하다 보면 여러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을 나의 독자적인 생각을 정리하고 싶은 욕망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작업이 이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전에 냈던 책들은 생각을 담은 거라기보다는 지식을 모은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담은 책을 지금 쓰고 있는 중이고, 그 첫 번째 책이 이 책입니다. 저는 이제 경영학자니까 경영학자답게 빅 인텔리전스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그 빅 인텔리전스는 빅데이터의 다음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판사에서 교수님 제목 그렇게 붙이면 책 안 팔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를 철학하다라는 제목은 출판사에서 붙여준 제목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데이터를 철학하다라는 이런 이질적인 두 개의 단어를 조합한 책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데이터를 철학합니다. 근데 그 철학하다는 뜻은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책을 통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깊이 생각 안 해본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 간에 심지어 교수들도 저거에 대한 정의가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다르죠. 데이터가 그러면 어떻게 정보가 되는가? 이거는 데이터고 이거는 정보다가 아닙니다. 데이터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용하다고 하는 유용성의 개념이 들어가면 데이터는 그 순간 정보로 바뀝니다. 근데 정보가 있을 때 정보를 활용한다. 내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어느 주식을 사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활용성을 부여한 거죠. 활용을 하는 거를 지능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저기에 제가 지식 대신에 지능이라고 한 이유는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지능과 지식의 덩어리가 지능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왜 지능이라고 얘기하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그 지능인데 그 지능을 올바른 가치 판단으로 가치 판단을 부여하는 지능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혜라는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도 요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요 4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릴 텐데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8시, 아까 몇 시까지 된다고 했죠? 8시 40분? 네. 8시 40분? 1시간 20분이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지금부터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이게 데이터일까요? 이제는 뭐 제가 저 혼자 떠드는 건 재미가 없어서. 자, 이거 데이터인가요? 아니면 이게 뭘까요? 난수표. 저 데이터죠. 이게 일반적인 집입니다. 141592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141592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1415년 9월 26일?
약간 제가 여기에 치팅을 약간 한 거예요, 사실은. 9월 26일 5시 35분. 그럼 저 밑에 숫자는 뭐라고 해석하시겠어요? 1415년 9월 26일 5시 35분 8초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2164년 파이 네, 파이입니다. 파이의 소수점 이하 숫자입니다. 네, 3.14152 6535 8979 32383 이렇게 가는데 저 숫자는 정해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존재하는 상수라는 뜻인데 저 상수는 얼마나 신기한 거냐면 저 숫자를 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우주를 100바퀴 돌아도 안 끝나요. 근데 그 숫자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관점에서 우리의 시각으로 봐서 이게 데이터냐? 그럼 저는 데이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수예요, 상수.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게 왜 데이터가 아니지? 이거 가지고 처리할 게 없거든요. 한 숫자라도 바꾸면 틀린 게 되니까. 자, 그럼 데이터를 정의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아마 동의하실 것 같아요. 사물이나 현상, 사건, 인간관계에 대한 관찰 기록이 데이터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알타미라 동물 벽화죠. 저 네안데르탈인이 그린 겁니다. 현생 인류는 아니죠. 호모사피엔스가 현생 인류고 네안데르탈인은 그 전 다른 인종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렸어요. 그 당시 뭔가 관찰한 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동굴에다 그린 겁니다. 그 관찰한 거에 대한 기록이니까 저것도 데이터인 겁니다. 왜? 우리가 저기로부터 뭔가를 얻으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관찰 기록이 데이터면 이것도 데이터겠네요. 그렇죠? 제가 대학 시절에 연극을 했습니다. 그 연극 서클이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허구한 날 떠듭니다. 카톡에다가. 근데 카톡에다가 어떤 정보를 담는가 보세요. 대화도 담지만 이모티콘도 담고 사진도 담고 동영상도 담습니다. 자, 저것도 생활의 기록이죠. 그래서 저거 다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저런 걸 다 데이터라고 그러죠. 자, 이거는 뭘까요? 여기 해랑이라고 하는 이쁜 아이의 사진입니다. 저것도 관찰한 기록이니까 대표적인 데이터죠. 자꾸 숫자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것도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자, 제가 이제 관찰한 결과를 기록한 게 데이터라고 그랬으니까 저 데이터로부터 저것이 해랑이의 전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건 아시죠? 부분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한 가지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데이터는 현상이나 실체를 관찰한 건데 실체의 일부분일 수밖에 없다. 그죠? 관찰 의도에 따라서 관찰 결과는 바뀝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실체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요새 많이 얘기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데모를 하거나 모이면 경찰 추산 8만 명. 이거는 옛날 광우병 집회 때 얘기입니다. 경찰 추산 8만 명, 전국 14만 명인데 주최 측 추산은 서울 70만 명, 전국 100만 명이에요. 아니, 같은 현상인데 어떻게 기록을 저렇게 달리하죠? 그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자, 사실을 기록하는, 사실을 보도하는 게 언론인데 언론조차 저런 타협을 하는 거죠. 응?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편하게 두 가지를 다. 저건 아직도 참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그죠? 우리가 현실을 자기 보고 싶은 관점으로 보는
그 현상을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관찰의 결과로서의 데이터는 관찰 행위에 영향을 받아요. 제가 지금 제 사진 2개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어느 게 나아요? 남성분들은 별로 관심 없을 테고 혹시나 여성분들의 눈으로 이 사진과 이 사진, 자 누구를 지목할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저는 네? 두 번째가 나요? 왜 첫 번째는 못해요? 양복까지 입었는데 첫 번째는과 두 번째 차이가 뭐예요? 자유롭고 남성적이고 남성들이 실체는 똑같은데요. 데이터를 찍는 순간에 잘 잡힌 거와 못 잡힌 게 있는 거죠. 자, 이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두 번째가 나요? 이게 나요? 이게 나요? 별로 모르시나? 아까 지금 두 번째가 낫다 그러셨죠? 첫 번째는 제 코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얼굴이 좀 굳었지 않았어요? 좀 부자연스럽죠? 왜? 내 앞에서 바로 사진을 찍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한 50m 바깥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줌밍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사진 찍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진 찍는 걸 모르면 자연스럽죠. 자, 그러면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누군가가 관찰을 하면 관찰의 결과는 관찰 행위에 영향받는다. 그렇죠? 아니 사진 찍을 때 어색하지 않으세요? 다 선수들이시네. 어색하죠? 어색한 이유가 뭘까요? 사진 찍는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죠. 평상시에 가만히 잘하다가 사진만 찍는다 그러면 얼굴이 굳기 시작한다고요. 하나, 둘, 셋, 그 최악의 상황으로 찍히겠어.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잘 찍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 찰칵 찍어버리죠. 관찰 행위는 관찰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여기에 강아지 자기 집 개를 찍은 사진이 이렇게 많은데 저게 저 개의 실체일까요? 실제 모습? 아니죠? 저거 다 연출된 거죠. 억지로. 이런 사진 어떻게 찍어요? 가만히 있는데 이런 사진 찍히나요? 아니죠. 입에다가 바람 불어 넣어줘야 저런 사진 찍혀요. 그러니까 연출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 조작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2014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어떤 후보자가 유선전화를 146개 유선전화를 신규 개설했어요. 자, 그럼 여론조사 기관이 전화 걸죠? 그러면 저 146개에 걸리는 전화는 한 군데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이름 얘기해요. 이분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공천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이거는 데이터를 이제 왜곡하는 거죠. 샘플링을 왜곡하는 겁니다. 실체를 왜곡하는 거죠. 자, 이제 지금부터 이게 현상입니다. 사실이고. 자, 여기에서 뭘 관찰하시죠? 제가 한번 여쭤봐요.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뭘 관찰하셨어요? 여기에서? 제가 만만하지 않아서 누굴 지목할 수가 없어요. 누가 말씀하시겠어요? 이거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이거 뭐 보셨어요? 여기서? 지금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숫자.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하세요. 이거 뭐 관찰하기 윗면에 있는 숫자. 그렇지. 2와 4. 네. 보통 그렇게 하죠. 그게 다인가요? 색깔이 그렇지. 하나는 빨갛고 하나는 검었다는 거죠. 또요. 또 주사위 치고 모서리가 둥그러져. 네. 그다음에 저기 보니까 그늘이 있죠. 그림자가. 저기서 관찰할 거 많잖아요. 근데 왜 2하고 4만 보세요?
익숙한.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게임으로 주로 했기 때문에. 자, 진실은 굉장히 다양한 건데 우리가 보는 거는 일부분밖에 안 보고 있죠. 저희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죠. 뭘 보셨어요? 2하고 3을 봤습니다. 어떤 분은 그거 주사위가 동그랗디다. 하나는 까만색, 하나는 빨간색이다. 자, 그러면 실체에 대해서 뭐를 기록할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저기서 무슨 데이터가 나오죠? 다 다르죠? 뭘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제가 질문 드릴 거니까. 잘 보세요. 제가 넷만 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저희가 못 움직이니까 저는 온 사방 다니면서 움직이셔도 여기 안으로 움직이셔도 움직여도 돼요? 네. 뭐 혹시 기억나시는 거 말씀해 주세요. 침대, 책상, 의자, 책장. 네. 자, 뭐 관찰하셨어요? 알록달록하는 거. 네? 알록달록하는 거. 알록달록한 것도 네. 생각나는 것만 다 얘기해 보세요. 책상, 책상, 의자, 침대. 네. 싱글 침대. 예. 한번 말씀해 네, 주시죠. 책이 거기다 책이 좀 약간 책. 불균형하게 예. 꽂고 또요? 이 옆에 무슨 유모대 같은 게. 예. 또요. 그다음에 이쪽 부분에 앞 부분은 잘 못 봤어요. 예. 뭐가 있는데. 네, 뭐가 있고 있다. 뭐 있어요. 네, 끝입니까? 네. 지금 제일 많이 얘기하신 분이 4개 정도 대답하셨죠? 그죠? 예. 저 법칙이에요. 매직 넘버 4. 우리가 어떤 현상을 관찰할 때 긴 시간 보게 되면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고 짧은 시간 봤을 때는 4개밖에 기억 못한다. 최대. 자, 그러면 인간이 관찰해서 만드는 데이터는 얼마나 다를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관찰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지하는 시간도 만들어내는 거죠. 데이터로. 나 거기서 30분 기다렸어. 이것도 데이터죠. 그죠? 보통 일반 약속을 하면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은 평균 15분이래. 이것도 데이터죠. 많이 기다릴 때는 1시간 기다린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1시간 기다리면 간다 그러더만. 자, 이거 다 데이터입니다. 자, 1분이 지났어요. 자, 1분 지났을 때 어떻게 느낄까? 전철에서 모바일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저 여성은 1분이 지나가도 30초 지나갔다고 느껴요. 두 번째 저 사람 어때요? 심심하죠? 할 게 없어서 심심한 사람은 1분이 지나가면 대개 한 1분 30초 지나갔다고 느껴요. 시간을 더 길게. 고문당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고문은 더 길죠? 1분 고문 당해보세요. 한번. 4분. 근데 고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다운로드 받고 다운 안 될 때. 뱅뱅뱅뱅 돌고 있을 때는 1분을 9분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길어요. 이거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타임 퍼셉션이라는 실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확한가. 자, 만약에 어젯밤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당신이 현장에서 몇 시간 있었습니까? 라고 경찰이 또는 검사가 물어봤는데 제가 그때 한 15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15분이 정확할까요? 왜? 제 머릿속에 시간 개념으로 잰 거거든요. 그 시간 개념은 1분에 대해서 30초서부터 9분까지 길잖아요. 그 15분이 과연 15분이었을까? 15분이 1시간일 수도 있고 15분이 5분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를 제가 이제 실체가 하나 있는데 실체를 데이터로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데이터예요. 이것도 데이터입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를 보시고 실체를 찾아보세요. 자, 지금부터 데이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영어가 편하시면 영어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말로 보겠습니다. 여인은 유로풍 의자의 팔걸이 위에 손을 살포시 겹쳐놓지 앉아있다. 그 자태에서 나는 아주 정숙한 여인의 모습을 본다.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그녀의 시선은 내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하다. 밝은 얼굴 피부는 검은 머리와 턱 그림자에 둘러싸여 나의 시선을 빨아들이고 있다. 경계를 드러내지 않는 화법으로 그린 그림 속 여인은 마치 살아있는 분이다. 입가와 눈가의 부드러운 터치가 만든 몽환적 무드 속에서 그녀의 신비한 미소가 나를 사로잡는다. 이게 데이터에 관찰한 걸 기록했어요. 제가. 저 우리말은 진짜 제가 쓴 거예요. 굉장히 시적이지 않아요? 자, 실체가 뭘까요? 그림 어떤 그림이에요? 초상화요? 모자이크. 아, 그렇네요. 초상화죠. 그럼 실체가 뭘까요? 무슨 그림이죠? 네? 아니, 누가 얘기했는데? 모나리자. 정답! 모나리자. 근데 모나리자를 보고는 저렇게 묘사할 수 있지만 거꾸로 데이터를 보고 이거 그려낼 수 있을까요? 아마 책 100권 써도 안 될걸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알게 되는 진실은 뭘까요? 데이터는 진실이나 실체의 아주 일부다. 그거조차 왜곡될 소지가 많고 조작될 소지가 많고 부정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들. 자, 그럼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여기다 숫자를 말씀드리겠어요. 시속 1609km, 시속 107,803km, 시속 788,410km, 시속 1,404,000km. 이 데이터가 무슨 수치일까요? 힌트도 있어요. 저기 보세요. 밑에 그림 있잖아요. 별들이 움직이는 네? 별들이 움직이는 속도인가요? 별들의 움직이는 속도, 예, 비슷합니다. 근데 숫자가 다 다르잖아요. 태양, 태양계, 은하계, 태양계의 움직이는 속도. 저 데이터들은 전부 내가 움직이는 속도예요. 자, 한번 따져볼까요? 첫 번째 1609km는 뭘까요? 지금 우리가 지구 표면에 있죠? 표면에 있는데 지구가 자전하죠? 그 자전할 때 도는 속도가 이거예요. 물론 적도에 섰다고 가정했을 때. 두 번째, 시속 107,803km는 뭘까요? 지구가 가만히 있나? 태양을 돌죠. 태양 중심으로 도는 속도예요, 저게. 두 번째 거는, 자, 세 번째 거는 뭐예요? 788,410km. 태양계가 가만히 있나요? 태양계는 또 은하 속을 돕니다. 태양계가 속한 은하 속을 돌아요. 은하를 중심으로 해서 돕니다. 태양계가. 그 도는 속도는 788,410km예요. 마지막, 시속 1,404,000km 뭘까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가 우주 속을 달리는 속도입니다. 아, 지금 감이 없으시죠? 이 우주 속에는 태양과 같은 별을 품은 은하가 2천만 개 있습니다. 은하가 2천만 개. 근데 은하 하나의 평균 별의 개수는 2천만 개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관찰 가능한 우주의 사이즈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 데이터를 느끼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정지해 있죠. 저 데이터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지해 있습니다. 달린다는 것은 차 타고 달리는 속도만 감지하고 있지. 왜? 우리는 기준점이
지구 표면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데이터는 무의미하다. 항상 데이터는 기준으로부터 만들어지는데 기준이 달라지면 데이터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게 이제 실제 경제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한국의 GDP 1953년에 477억 원이었어요. 진짜 가난했죠, 전쟁이니까. 그런데 2013년에 1429조로 컸습니다. 그래서 60년 동안 3만 배 성장했어요. 아마 이 전무후무하죠. 아마 대한민국의 역사, 한 70년 역사를 같은 성장을 밟는 다른 나라를 찾는다. 시대를 불문하고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장의 끝이 5천만 이상의 3만 불 이상의 국가도 없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무후무할 것 같아요. 미국은 그 같은 시간에 3,897억 불, 2013년에 16.6조 달러. 그래서 그 같은 60년 동안에 43배 성장했어요. 지금 저 데이터는 계산하면 정확히 맞아요. 자, 그럼 저거로부터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죠. 미국은 43배 성장했는데 우리는 3만 배 성장했으니까 한국의 성장 속도가 미국의 성장 속도보다 656배 빠르다.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초이값이 다르니까. 그럼 저 숫자는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죠. 왜? 기준점이 아주 작은 값인 요 값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작은 값을 기준으로 해서 성장률 계산을 하면 한국이 미국보다 700배 빠르게 성장했다. 이런 데이터도 만들 수 있어요. 숫자만 가지고. 근데 저런 비교가 타당하냐는. 지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공급받는 경제 데이터에 다 속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 경제 데이터가 여러 경제 데이터를 다각도로 보지 않으면 실상을 제대로 못 본다. 자,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끝났어요. 제가 섹션 1이 이제 끝났습니다. 데이터부터 결론, 객관적 데이터는 없다. 아마 제가 저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제 책을 읽은 분들이 충격을 좀 받았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데이터는 믿을 수 있는 건 데이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사셨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객관적 데이터가 없다. 데이터는 다 주관적이다. 관찰자의 주관에 따라서 데이터는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데이터는 수집할 때 불확정성의 원리가 작동해요. 좀 어려운 얘기니까 수정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인지로부터 만들어져요. 인지. 내가 어떻게 관찰하느냐. 인지로부터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인지가 곧 진실인데 인지는 다 다르죠. 사람마다. 똑같은 것도 이쁘게 보는 분이 있고 밉게 보는 분이 있습니다. 데이터 영역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합니다. 항상 왜곡의 손길이 있죠. 좌표 없는 측정은 데이터가 무의미하다. 통계학은 거짓말 안 합니다. 통계학은 학문이니까. 근데 통계는 거짓말이에요. 3대 거짓말이 통계라고 그러잖아요. 뭐죠? 첫째, 3대 거짓말. 모르세요? 뭐지? 처녀가 결혼하지 않는 네. 처녀가 결혼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장사가 미쳤다는 장사 미쳤다. 세 번째가 통계예요. 3대 거짓말. 데이터는 원래 무색무취해야 맞는데 우리 마음이 무념무상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는 무념무상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다. 진짜 데이터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진짜 내려놓은 마음으로 데이터를 만들지 않으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접하는 신문 기사가 실체에 대해서 다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한번 보세요. 신문에 나와 관련돼서 기사가 나오면 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신문에 보도된 경우 없어요? 본인에 대해서 아니면 누가 나에 대해서 쓴 글이 있다든지 나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한번 물어보세요.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신문 기사, 저 신문 기사가 났대. 친구한테, 야 친구야 너 신문 기사 났대.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제대로 안 나왔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랑 관련 없는 기사는 신문을 다 진짜라고 얘기죠. 그럼 보세요. 신문에 나오는 기사는 누군가 다 관련된 거죠. 그 관련된 그분들이 보기에는 100%다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사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데이터에 속지 말라. 데이터는 저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절대로 속지 마라. 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죠. 그 다음에 정보죠. 근데 정보는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지나갈게요. 지금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관찰해야 되는 대상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공급자, 협력자, 경쟁자, 진입자, 고객, 대체자 이런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관찰하는 거는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법제, 규범, 가치관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게 다 우리 관찰 대상입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은 저거를 계속 쫓아다녀야 되죠. 그래야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치판이 어떻게 바뀌는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항상 저것이 알고 싶은 대상이에요. 그러면 저기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그거를 유용성이 있도록 해석하죠. 자, 그러면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넓게 보는 게 스캐닝입니다. 이 스캐닝은 이게 뭔지 아시죠? 기억해. 저거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몽구스 아니에요? 미어캣. 미어캣 아니에요? 미어캣은 저보다 좀 길어요. 프레리독이에요, 프레리독. 프레리독인데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많아요. 제가 맨날 하는 일이 스캐닝이에요. 왜? 이렇게 서서 멀리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스캐닝이에요. 정보 탐색 활동. 모니터링은 뭘까요? 모니터링은 이렇게 이제 저 프레리독 이렇게 하다가 여우를 하나 발견한대요. 저놈이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스캐닝을 하다가 딱 발견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그 여우를 쫓아다니죠. 그죠? 제가 정보를 그 여우가 어떻게 하는지를 쫓아다니죠. 그거를 우리는 모니터링이라고 해요. 타겟이 정해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만약에 KT가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데 모니터링 대상이 있어요. 누구예요? 경쟁자. SKT, LG 플러스. 또 모니터링하는 대상이 또 있습니다. 누가 있죠? 고객들. 나의 고객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 해야죠. 그 다음에 알려진 영역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는 우리 개관이라고 그러고 그거의 원인을 파고드는 거를 연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 탐색 활동은 이렇게 네 가지 활동이 있는 건데 기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네 가지를 다 해야 되죠. 좀 경향적이어서 좀 그런데. 자, 그러면 정보 탐색을 왜 할까요? 되게 많죠. 아는 것이 힘이니까. 그다음에
네, 정보는 돈이 되죠. 아니 내일 내가 어떤 아는 회사의 주식이 내일 10% 올라갈 거라는 상황을 내가 알면 바로 돈이잖아요. 오늘 사면 되니까. 그죠? 정보는 돈입니다. 포커 혹시 하시나요? 포커 하실 때 상대편 패 알면 백전백승이잖아요. 정보는 돈입니다. 정보 이퀄 돈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내년도 경기 어떻게 될지, 국제경제가 어떻게 될지, 과연 하강 국면이 올 건지, 얼마나 크게 올 건지, 그거에 따라서 수천억 단위나 조 단위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에서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거이기도 하고, 생산성 향상에 아주 기술적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자율 조정을 할 때 정보가 필요하죠. 여러분 눈 감고 운전 안 하시잖아요. 눈 뜨고 운전하잖아요. 그건 뭐죠? 내 앞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계속 받으니까 내가 정보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카메라가 앞에 전방의 동영상, 전방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그거를 내 동작하는 이 핸들과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작하는 거랑 연결해 준 것이 자율주행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계속 내 차 주변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그거를 풀어낸 거죠. 그게 자율주행인데 법적 문제 해결에 저 정보의 유용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살인 혐의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를 증명하려면 알리바이가 있어야죠. 근데 알리바이를 증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알리바이 정보를 내가 줄 수 있어. 근데 그 대신 돈을 달라. 그럼 얼마 내시겠어요? 제가 지금 상황으로 정황 준 거는 내가 살인범이에요. 한 10년은 살 것 같아요. 깜방에. 근데 알리바이를 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때 내가 딴 장소에 내가 있었던 거를 본 사람이 있다고 치죠. 입증할 수 있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또는 그 정보를 나한테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죠. 객관적인데. 그럼 얼마 내시겠어요? 얼마 내시겠어요? 달라는 거죠. 정답. 사실 깜빵 가서 10년 사는 거를 돈으로 환산하면, 그죠? 요즘에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시점에 범행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거를 스마트폰이 증언해 줄 수 있어요. 그죠? 왜 그래요? 구글이 여기에 GPS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느 시점에 어디 있었는지를 기록해서 갖고 있거든요. 그럼 구글이 나한테 당신이 그 시각에 거기 안 있다는 거를 내가 증명해 줄 수 있다. 얼마 줄래? 좀 내야죠. 정보값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용성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이 뭐냐? 결론은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정확성과 신뢰도가 제 책이 어렵다는 게 갑자기 숫자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농담으로 출판사에 물어봤어요. 책 사는 분 중에 읽는 분이 얼마나 돼요? 책 사시는 분 중에 책 읽는 분은 10%밖에. 읽는 분, 산책을 읽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 그럼 읽는 분 중에서 끝까지 읽는 분은 얼마나 될까요? 5%도 안 된답니다.
그러면 제가 책을 100권을 팔았다. 계산해 볼까요? 100권을 팔았으면은 100권에 대해서 10분이 읽었고 10분 중에서 5%가 끝까지 읽었으니까 한 분도 끝까지 안 읽은 거지. 그렇죠? 아, 이게 현실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을 어렵게 쓰면 끝까지 못 읽어요. 이게 제 책이 이제 한 30개 정도의 서평들이 있어요. 이게 공식적으로 나온 블로그에 나오는 서평들인데 대부분 보면 내가 딱 보면 알아요. 아, 힘들었구나. 굉장히 힘들었구나. 읽는데. 왜냐면 앞에는 자세히 쓰다가 뒤로 갈수록 물렁물렁 그랬죠. 그래서 앞장만 주로 코멘트가 있지 뒷장에는 코멘트가 없어요. 그럼 못 읽었다는 뜻이죠. 책을 너무 두껍게 썼어요. 그 저 책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끝까지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재밌는 데만 읽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여론조사 하잖아요. 그걸 설명드릴게요. 여론조사 하면은 예외 없이 1000명을 합니다. 1000명. 1000명에서 거의 대부분 1000명을 조사해요. 그 1000명을 조사하는 이유는 1000명을 조사했을 때 오차가 3%예요. 3%. 그러니까 3%라는 오차 범위를 정해놓고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으로 하면 오차가 0.몇 %로 줄어들어요. 왜? 10,000명을 조사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어떤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에 43%였는데 이번 주에 44%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지 말아야죠. 지난주에 국정 지지율이 39%였는데 이번 주에 44%가 됐습니다. 그러면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그건 믿어도 돼요. 왜? 오차범위 3%를 벗어났잖아요. 39%에서 44%로 갔으니까 5%는 드문 일이에요. 샘플링해서 그렇게 만들려도 쉽지 않아요. 그거는 아주 성실하게 샘플링을 했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지도가 높은 사람을 일부러 골라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건 그냥 조작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보의 중요성은 정확성과 신뢰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변에 돈을 다루는 사람 중에 아주 피말리게 돈을 다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환거래하는 사람. 외환거래. 그러면 외환거래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보를 가공해서 예측 정보를 제공해 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어떤 예측 정보를 얘기해 주느냐면 한 달 뒤, 3개월 뒤, 6개월 뒤에 환율이 오른다, 내린다. 그것만 예측해 줘요. 오른다, 내린다. 근데 그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는 과거의 데이터를 보니까 정확도가 60%예요. 60%. 원래 오른다 내린다 그러면 반반이래야죠. 정보가 없으면. 근데 60%니까 60%를 맞추고 40%는 틀린 거죠. 그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 환율 거래하는 사람들이 1년에 얼마를 내고 그 정보를 살까요? 자, 퀴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의 정보가 얼마나치 정도 될까요? 외환거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정확히 맞추는 것도 아니야. 60%밖에 못 맞춰요. 없는 정보는 50%죠. 반반. 100만 원. 네? 100만 원. 100만 불. 100만 불이? 계약을 1년 계약을. 1년 계약하면 100만 불이면 얼마죠? 10억. 10억 준다고. 이제는 이제 저를 앞서가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계속 블러핑을 하니까 이제 넘겨드리고 시작해요. 적게 얘기하셔야 제가 좀 이렇게 좀 그렇죠. 그거밖에 안 됩니까? 거래 금액에 따라서 다를 거고. 거래 금액이 커요.
다르잖아요. 거래금액이 크니까. 그러니까. 싼 게 2천만 원, 비싸면 5천만 원. 연회비. 그러니까 정보값이라는 게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그 정확도와 신뢰도에 따라서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관건은 N이죠. N. 샘플을 얼마나 많은 대상을 관찰하느냐. 자, 근데 지금부터 이제 빅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빅데이터는 이 스마트폰과 같은 관찰 기구가 생겼어요. 갑자기. 이게 관찰 기구잖아요. 왜? 아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내가 데이터 기자야. 아니, 누가 시켰나? 근데 구글이 원하는 사진 다 찍어서 열심히 올려요. 그죠? 안 올리세요? 아니, 안 올려도 올라가요. 왜? 여러분이 여기서 앱 다운받을 때 어떻게 하시죠? 보지도 않고 동의 하죠? 그거 다 가져가라 그러면 다 가져가라. 여기 있는 주소록도 다 가져가라 그래요. 아니, 안 하시는지 한번 앱 다운받아 보세요. 동의 안 하면 앱이 작동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가라.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되시죠? 그거 자세히 본 분들은 볼수록 괴로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보고 가. 안 보고 가져가 그러죠. 지금은 마음 놓고 가져가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구글이, 페이스북이 가입자가 몇 명이에요? 구글 가입자나 페이스북 가입자 몇 명이에요? 20억 명이에요. 20억 명. 이 지구상에 한 50억 명 되나요? 60억 명? 70억. 그중에 20억 명이 가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는 20억 명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속 모으고 있는 거죠. 데이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스마트폰 세상 때문에. 그래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관찰하는 샘플 사이즈가 단위가 수십 개라고 했다면 그게 수십억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통신 라인이고 인터넷. 그 다음에 인터넷 끝단에 가면 한번 끝단 따라가 보세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 미국에 축구장 한 10개만한 컴퓨터가 있어요. 클라우드라 그래요. 그거를 데이터 센터에. 그 아까 저 알파고 얘기하셨잖아요. 강의하실 때. 그 알파고 아까 아주 비밀을 얘기하셨어요. 그 네 번째 게임은 좀 이상하다. 그죠? 그거 서버 중에 이거 기록된다 그랬지. 제가 얘기하면 제 생각에는 서버 중에 상당 부분을 껐을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이거 일반에 공개되죠. 그럼 제가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비밀이라서. 다양한 매체 정보를 다 모으죠. 동영상, 사진, 심지어 음성. 여러분 집에 혹시 누가 여러분의 생활을 도청하고 있다.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좋으세요? 싫으세요? 도청 안 좋아해요? 도청하고 있다. 도청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떠실까요? 싫죠? 그렇죠. 자, 그럼 집에 인공지능 스피커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인공지능 스피커 가지고 계시죠? 인공지능 스피커는 어떨까요? 뭐라고 불러야 되죠? 제가 기가진이 또는 뭐 누구 아니면 뭐죠? 또 있고 있는데. 그래서 오케이 보고는. 오케이 구글. 그렇죠. 오케이 갖고 계시네. 아니, 미국에. 오케이 구글. 그러면 반응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항상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항상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항상 듣고 있다는 얘기죠. 아마존의 인공지능 스피커나 구글 홈 인공지능 스피커가 내 생활을 도청하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근데 마음 먹으면 도청하고 있는 거죠. 도청하라고 내가 거기다 놓은 거죠. 지금 진실을 못 보고 계신 거죠. 빅데이터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제 사진 2개 중에 첫 번째는 제가 관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고, 두 번째는 관찰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어느 데이터가 진실에 가까워요? 후자가 가깝죠. 진실에. 왜? 관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니까 있는 그대로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빅데이터로 수집한 데이터는 대부분 분들이 제가 지금 관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지금 제가 이거 키고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구글은 제가 어디를 다니고 있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나는 구글이 나를 기록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생활하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데이터를 다 내놓는 거죠. 자, 빅데이터는 그런 시대입니다. 누가? 기기가. 우리 주변에 달려있는 센서들이 우리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 모니터링한 데이터를 실증 안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 데이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즈가 축구장 10배, 100배쯤 되는 컴퓨터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죠. 어떨 때? 지금 요만한 사이즈가 요새 요거 얼마예요? 메모리가? 250기가까지 써. 그렇죠. 수백 기가잖아요. 이거 하나가. 자, 이거를 이 방에 다 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메모리 얼마나 될까요? 메모리 싸졌죠. 그냥 기록해도 돼요. 빅데이터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렇게 온 분야에 깔립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집에다가 내가 스마트폰에서 집을 관찰하는 카메라를 설치해 두신 분 없으시죠?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강원도에서 생활하는데 서울에 자주 출장을 오니까 시골집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 뒀어요. 그래서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보고 싶으면 스마트폰 켜서 거기 접속하면 돼요. 항상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벌써 한 10년, 15년, 20년 전쯤에 영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루에 내가 CCTV에 몇 번 찍힐까? 900번. 네, 300번 평균. 하루에 내가 찍히는. 참 불행한 현실인데 제가 우리 대학의 화장실 입구에 CCTV가 있어요. 사고 일어날까봐 안쪽에도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고 안쪽이 아니라 입구 쪽이. 제가 하루에 몇 번 찍히는지 모르겠어요. 숲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왜? 저는 커피를 달고 살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가요. 그거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일을 누군가 실시간으로 관찰해서 데이터로 축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데이터를 축적하는 힘이 워낙 크니까 앞으로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기업은 데이터를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구글이나 애플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주차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아무런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주차한 위치를 제 스마트폰 켜서 보면 보여요. 어디에 주차했다는 거. 자, 이 페이지. 제 주차 위치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구글이 어떻게 알까요? 제 주차 위치를. 빠져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그 비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도 특히 끄는 순간 기록입니다. 누가 기록해요? 스마트폰에登録돼 있어요.
스마트폰에 연결 안 돼 있어요, 제 차는. 스마트폰 위치 정보 가지고 예. 그 속도가 변하는 그냥 추측했어. 정답. 제 위치를 어느 정도 자주 센싱을 하냐면 제 움직이는 속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주 제 위치를 체크해요. 그럼 얼마면 될까요? 한 5초에 한 번씩 재면은 제가 움직이는 속도 알겠죠? 그죠? 5초에 한 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놈이 요 GPS 센서가 여기 있어요. 알죠? GPS 센서. 얘 안드로이드잖아요. 안드로이드는 구글 거죠. 구글이 야 너 5초마다 레포트 해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레포트 하니까 움직이는 속도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 주차 위치는 어떤 데예요? 제가 차량 속도로 이동하다가 보행 속도로 바뀌면 전속력을 뛰어가면 되겠네. 구글이 모르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차를 걷는 속도로 운전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걷는 거를 차량 속도로 걸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아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전자든 후자든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세요. 그러면 저의 위치를 노출시킬 수 있어요. 차도랑 인도랑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지도랑 매핑 시키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심지어 구글은요, 제가 다니는 그 장소만 추적해도 내가 누군지 압니다. 제가 어디 사는지 알아요. 제가 사는 장소는 어떻게 알아요? 밤에 가서 안 움직이는 장소가 집이고 낮에 가서 안 움직이는 장소가 직장이잖아요. 근데 그 직장이 어딘지는 구글 지도 보면 상세 지도로 다 나와 있죠. 그러면 GPS 데이터하고 정밀 지도하고 매핑을 해보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한 달에 백화점 몇 번 가는지, 백화점을 다니는지, 동네 시장을 다니는지, 저 사람은 남성인데 장보러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러면 저 사람이 가정적인지 아닌지 다 알죠. 거기에다가 요새 페이스북이나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 할 때 별도로 아이디를 요구하나요? 아니면 이메일을 요구하나요? 맞죠? 자, 그럼 구글 서비스 들어갈 때도 이메일 치고 아이디 치고 비밀번호 집어넣죠. 그 이메일 아이디 그러면 이메일을 넣으세요 이렇게 나오죠. 많은 앱이. 그럼 그 밑에 비밀번호 치세요. 그럼 뭘 쳐요? 많은 분이 이메일 비밀번호를 쳐요. 그 이메일 다 봐라. 페이스북한테도 알려주고, 구글한테도 알려주고, 지메일도 알려주고,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에도 알려주고, 온갖 앱이라는 앱에다가 제발 좀 내 이메일에 들어와 보고 가라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었거든요. 자, 그러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뭐가 가능해요? 요새 이제 링크인 또는 뭐 페이스북 이런 여러 앱이 있죠. 그 여러 앱이 왜 아이디를 이메일로 통일을 할까요? 자, 구글은 내가 어디 다니는지 알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은행 앱을 또는 핀테크 결제 앱을 써요. 근데 그 결제 앱에도 아이디를 칠 때 이메일을 쳐요. 이메일을 넣어요. 그걸 요구하니까.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앱 개발하는 사람들, 개발하는 회사, 앱을 제공하는 회사들끼리 데이터를 바터제를 합니다. 교환을 해요. 네 데이터 주면 나도 내 데이터 줄게.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가능해요? 제가 누군지 알고 내가 뭘 사러 다니는지도 아는 거지. 네? 누구한테 송금했는지도 알죠. 거래 관계나 비즈니스 관계.
우리가 모르는 뒷단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만 그 정보를 나쁜 목적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우리는 바람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거 이제 핸드폰으로 돈 송금하는 거 다 노출돼서 마음껏 택 인출할 수 있고 안 먹으면 마음만 먹으면 인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큰 돈을 송금하지 마시고 은행 잔고를 많이 남겨두지 마시고요. 이따도 알려주지만 요새는 이미 다 나와요. 네. 장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주지만은 많이 듣지 말고 이 정도. 그러니까 우선 돈을 많이 돈을 많이 갖지 마세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막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돈 이체하고 네. 가서 뭐 이렇게 비밀번호 넣고 은행 가면은 은행은 알고 예. 그다음 또 누가 스마트폰 알고 스마트폰 알고. 또 누가 합니까? 지들끼리 교환을 이제 제대로 된 회사는 그 정보를 구글이 나에 대한 정보를 한 1테라 정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구글은 내부 펄리스에 의해서 그 정보를 나한테만 제공하지 그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개인정보 보호법이죠. 그러면 구글 같은 회사가 만약에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을 했다. 그럼 벌 받든지 회사를 망하게 해야죠.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해서 제가 웃자고 한 얘기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돈 많이 버셔도 돼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은 보호가 되니까. 근데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은행들이 그래서 거꾸로 창과 방패인 것처럼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해외에서 제가 카드를 결제했을 때 문자 오죠. 이거 당신이 결제한 거 맞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되죠? 그 카드 결제가 신청된 위치를 아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행태를 보니까 어제 여기서 결제했는데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결제를 하면 이 사람이 밤사이에 갔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로직이 있겠죠. 은행은 그렇게 해서 그 로직을 가지고 불법 사용하는 것을 방어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돈이 털렸다.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들은 그거를 개인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잘못했다. 인증서 잘못 썼죠? 비밀번호 노출했죠? 이렇게 책임을 씌우는데 반해서 미국 회사들은 그 손해를 물어주고 그런 누출 사고가 없었다고 그 사실이 노출되지 않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 이게 미국식 사고고 우리는 잘못한 거는 네 책임이야 라고 책임을 다 고객에게 전가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에서 사고가 들렀느냐 그거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자금융거래 할 때 혹시 화 안 나세요? 계좌 이체할 때라든지 송금할 때, 인터넷 뱅크 할 때, 또는 카드 결제할 때 많이 쓰시나 봐요? 아니면 안 하시나? 하죠. 전자상거래 같은 거 할 때, 카드 결제할 때, 그 막 뭐 넣어라 그러고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다 하죠. 근데 괜찮으세요? 다 해요. 가능한 개인적인 것만 몰라서. 아니 근데 그 프로세스가 괜찮으시냐? 많이 조금만 뭐 하나 잘못 치면 잘못됐으니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그러니까 화 안 하시느냐? 그것도 해야죠. 제가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저는 그래서 컴퓨터를 부시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전자 뱅킹이나 금융거래는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리기 위해서 절차가 그렇게 다단계로 있는 거예요. 비밀번호도 몇 개 있어요.
여러분 비밀번호가 많은 게 안전할까요? 비밀번호가 작은 게 안전할까요? 비밀번호가 몇 개 안 되는 게 안전합니다. 많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 지금 하나 나도 모르잖아요. 비밀번호 몇 개 가지고 계세요? 지금 제가 자꾸 여쭤봤습니다. 비밀번호 몇 개 가지고 계세요? 5개, 6개? 그 정도면 작은 거예요. 학교 이메일 비밀번호, 은행 계좌 비밀번호, 뭐 카드 비밀번호, 그거 어떻게 다 외워요? 굉장히 머리 좋으시네요. 기록을 해놔야죠. 휴대폰 안에 기록을. 그렇지, 휴대폰 안에 기록해도 죠 그거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죠. 무슨 은행 그거를 빼고 1, 2, 3, 4. 그러니까 암호로 적으시는 거예요. 암호로.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걸 이제 내가 적어놓는 문서를 암호화하면 되겠다. 그래서 적어놓고 문서에 암호 번호를 적어놔. 근데 문제가 뭐죠? 근데 암호를 잊어버려. 최근에 지문을 얘기가 갔으니까 제가 두 가지 아주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데이터는 진실과 실체와 거리가 멀다. 근데 빅데이터는 모르는 게 없다. 진실을 다 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빅데이터는 다 안다. 생각만 하면 다 알 수 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인지. 자, 그러면 처음에는 못 모르고 그런 회사들이, 앱 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데이터를 무조건 모았습니다. 모으면 뭐가 되겠지. 모으고 나니까 저거를 어디다 써먹을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창고에 보물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지능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지능은 얘기가 긴데 여기에 있는 여기 뭔지 아세요? 파리지옥이라는 네. 식물입니다. 저 식물이 작은 거는 뭘 잡아먹죠? 파리 잡아먹죠. 제일 큰 거는 뭘 잡아먹을까요? 너 너무 과다하게 나가시고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제가 좀 몰래 갖고 제가 지금 아무 그런 뉴스 이런 적. 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G 정도? 쥐도 좀 많이 나가셨어요. 조그만 개구리. 그런데 얘가 얼마나 현명한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파리죠. 근데 이렇게 열었어. 근데 파리가 들어왔어요. 닫았어. 이제 얘를 녹여야죠. 소화효소를 뿌려야죠. 소화효소 얼마나 뿌려? 아차! 그리고 많이 뿌렸어. 많이. 소화효소는 에너지를 같이 만들었죠, 자기가. 파리 먹어서 남는 게 10인데 뿌린 에너지가 100이야. 그러면 바보죠. 파리지옥도 바보인 거야. 개구리가 들어왔어요. 이놈은 소화 잘 시키면 100을 얻어. 근데 100을 얻으려면 소화효소를 100만큼 뿌려야 되는데 내가 못 모르고 10만 뿌린 거라. 그러면 먹이는 좋은데 소화율이 10%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파리지옥도 자기가 현명하게 살아가려면 뭐를 알아야 되죠? 파리지옥. 들어온 놈의 정체를 알아야죠. 자기한테 잡힌 놈의 정체를. 그래서 이 파리지옥은 어떻게 생겼느냐면 요 안에 털이 있어요. 요 안쪽에 빨간데 그 털이 감각모야, 감각모. 그래서 안에 들어와서 버둥거리면 그 감각모가 느껴요, 감각을. 그래서 카운트를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덟 번, 아홉 번, 10번. 그래서 잠잠해졌어. 이건 팔이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뭐 이렇게 해서 한 30번 해서 잠잠해졌어. 요거는 뭐 사막이야.
독일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요 파리 지옥이 64까지 센다는 숫자를 64까지 센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어요. 자, 그럼 저놈이 뭘 하죠? 데이터를 모았죠? 뭘 가지고? 감각모를 가지고. 그럼 이 스마트폰의 센서랑 뭐가 달라? 똑같죠? 그죠? 정보 모으는 거 똑같죠? 근데 그 정보를 가지고 어디에다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 의사결정하는 데 썼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이 식물을 저 파리지옥은 지능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없다고 생각하나요? 파리지옥 보고 지능이 있다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식물은 지능이 없다고 생각하죠. 왜 없어요? 정보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행동으로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현명하게 생산성 아주 효율적으로 뭐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파리지옥은 똑똑한 놈입니다.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식물도 지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안에 알고리즘이 내재된 알고리즘이 있는 거예요. 광합성. 밤에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아니죠. 밤에 낮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이상한데? 광합성을 할 때 나오는 게 뭐예요? 산소가 나오죠. 밤에는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그래서 아침 새벽에 한강 고수변을 건강을 위해서 걸으시면 해롭습니다. 네? 왜냐면 안 좋은 공기가 한쪽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는 활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활용하는 방법이 데이터를 모아서 실체를 재구성한다. 지금 저 구글 얼스 쓰시죠? 구글 얼스 안 쓰세요? 어디 여행 간다. 내가 뉴질랜드 여행 간다 그러면 미리 안 가보시나? 컴퓨터로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데 안 가보세요? 여기서 미국에 집을 사실 때 할 수 있어요. 그 거리를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왜 그럴까요? 그 데이터를 모아서 이 실공간을 복제품을 사이버 공간 안에 만들어 놨어요. 그게 구글 얼스예요. 저거는 뭐예요? 데이터를 다 컬렉트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상 공간에 실체를 모사해서 만든 거예요. 활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걸 보셨으면 되는데. 이게 구글 얼스 들어가서 요 사람 거를 요 가져다가 여기다 딱 놓으면 요 관점에서 바라보는 장면이 뜨죠. 이게 좀 오래된 데이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업데이트를 순간순간 안에서 몇 달 전에 했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구글 얼스를 만들 때 처음에는 위성 사진만 갖고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한 500m 위에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해서 찍은 사진을 다 합성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건데 저거 업데이트를 얼마나 자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리고 저걸로 뭐 돈 직접 버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긴 해요. 요새는 데이터가 모아서 뭐까지 구성했느냐면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다가 폭탄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저 공간 속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싱가포르에 쓰나미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 데이터를 모아서 가상 공간의 세상을 만든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면 차량 테스트를 할 때 차를 만들었어요. 차 만들면 뭐 하죠? 충돌 테스트 하죠. 충돌 테스트 하지 않고 사이버 공간상에 이렇게 부닥쳐 보면 사이버 공간상에 그 차가 망가지는 정도가 나타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떤 수준으로 쓰고 있는지를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센서들이 달려있는 데이터가 내 쪽으로 모이면 미국의 클라우드라고 하는 데이터가 잔뜩 쌓여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능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데이터가 쌓였으니까 그 재료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어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그거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들어요. 입력 정보가 있고 출력 반응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 알고리즘이 있죠. 자, 우리 두뇌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 하면 하나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식을 머릿속에 담습니다. 기억. 그게 지식이에요. 그게 지식이에요. 쌓인 거. 제 머릿속에 옛날 기억도 있고 뭐 미분하는 것도 알고 그렇죠. 숫자 계산하는 것도 알고 언어도 이해하고 그거 다 지식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 물건을 살까 말까 할 때는 자기 속으로 알고리즘을 돌리죠. 아, 요거는 뭐가 뭐 어쩌서 안 좋고 요거는 안 좋고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리스닝이 알고리즘이에요. 자, 이게 지능입니다. 지능의 실체는 두 가지예요. 지식과 알고리즘. 그게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지능의 요소라는 거죠. 자, 일반 사람들,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뭔가를 입력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평생 쌓아온 지식을 활용하고 그걸 가지고 리즈닝을 해서 논리 그래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인공지능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입력 정보가 있고 출력 정보가 있어요. 빅데이터에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구글이 자기네 뒷간에 뭐가 있는지를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고양이 사진이 1000만 장, 개 사진이 1000만 장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블랙박스를 놓고 데이터를 집어넣고 요건 개다. 개는 이거죠. 판단이니까. 요 사진은 개. 두 번째 사진은 고양이. 세 번째 사진은 고양이. 네 번째 사진은 개. 이렇게 해서 이게 1000만 개가 있어. 또는 1억 장이 있어. 그럼 이걸 가지고 학습시키는 거야. 이 안에 거를. 야, 이건 개야. 이건 고양이야. 이건 개야. 고양이야. 생긴 건 상관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 안 하고 그냥 이게 개다 고양이다 개다 고양이다 이것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학습을 쫙 하고 나면 회로가 생겨. 여기서 회로가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그게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진 하나 보여주면 얘가 고양이 개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인간 두뇌가 어렸을 적에는 잘 정립이 안 돼 있었죠? 어렸을 때 말 못 하잖아요. 근데 3, 4년 지나면 말하기 시작하죠? 그건 뭘까요? 여기에 언어 회로가 생긴 거예요. 그거랑 똑같이 컴퓨터에다가 인간 두뇌의 언어 회로 같은 걸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게 어렵게 얘기하지만 이런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인간 두뇌 구조를 모사한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모사의 두뇌를 만든 겁니다. 그게 인공지능이에요. 네. 근데 지금 요거를 만드는 알고리즘은 어디서 제공하고 있냐? 구글의 텐서플로우 같은 거 그냥 소프트웨어로 제공하고 있어요. 하시려면 하실 수 있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아까 말씀하신 닥터 왓슨 어떻게 만들었는가? 임상에서 나온 데이터를 수천만 개 모아서 이런 CT면은 요거는 뭐 폐암이다. 이렇게 그 로직을 데이터로부터 구축해가지고 인공지능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세상이 열렸어요. 오랜 역사를 거쳐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한 번은 1980년대 90년대에 유행했던 인공지능
분야는 실패를 해가지고 그때 인공지능 전공했던 사람들은 지금 전공을 다 딴 데로 돌렸거든. 다 돌리고 나니까 인공지능이 최근에 다시 성공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알파고를 만든 그 회사 어디죠? 알파고 만든 영국 회사. 네? 딥마인드입니다. 딥마인드. 그래서 그 딥마인드가 쓴 알고리즘을 딥러닝이라고 그러죠. 머신러닝의 한 종류인 겁니다. 그 알고리즘의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졌고, 자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미래학자들이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서 과감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인공지능이 2045년이 지나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시기가 올 거다. 그게 싱귤레리티입니다. 특이점이 온다. 커즈와이어. 이제 영화에서 그리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부리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죠. 근데 이거 겁먹으라고 한 얘기지. 저는 저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죽기 전에 돌아가셨죠, 이분?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류 문명사의 최악의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을 만들려는 사람은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갖고 해야 됩니다.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 만약에 우리가 원자폭탄을 만들었는데 원자폭탄을 통제하지 못한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구상에 원자폭탄 수천 개 갖고 있을 거래 아마. 뭐 줄여서 좀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소련과 중국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 탄두가 몇 개인가? 최소한 1000개는 넘어가죠. 수천 개 되죠. 미국만 5천 개죠. 근데 안 죽잖아요, 지금. 안 죽고 있잖아요. 언젠가 뭐 지구가 멸망할 가능성도 없다고는 얘기 못 하겠지만 통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도 똑같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두려움도 원자폭탄만큼이나 큰 겁니다. 그러면 미래 세상은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돌파하는 경우 통제권을 사람이 갖고 있는 경우 사람이 못 갖고 있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닥치게 될 미래 세상은 네 가지 세상이 될 거다. 이게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만든. 요거는 AI. 여러분 AI 보셨어요, 영화? AI는 인공지능이 인간이 되고 싶어 하죠. 근데 자기가 어느 날 자기가 인간이 아님을 알았어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하고 비슷해요. 집에 개 키우세요? 개 키우세요? 걔는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거울을 보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좌절하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죠. 그거랑 똑같아요. 왜? 걔 눈에는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사람인 줄 알지. 자기를 못 보니까. 인공지능이 자기가 사람인 줄 아는 걔랑 비슷한 거예요. 목표가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통제하는 인공지능 세상인 거고. 여러분 이글 아이 보셨어요? 영화? 이글 아이는 어떻게 되죠? 중앙 시스템이 헷가닥 해가지고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하죠. 빅브라더, 빅브라더. 지금 중국은 이 세상으로 가고 싶어합니다. 빅브라더로 가고 싶어하는 나라입니다. 얘기하려면 한두 곳도 없는데 요거는 뭘까요? 인간이 통제를 하는데 인간의 능력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거 뭐랑 비슷해요? 아이언맨. 아이언맨은 파워풀하죠. 또는 왜 이렇게 철갑 같은 거 쓰고 네? 터미네이터? 로보캅. 아니면 왜 죽으면 다시 깨어나고 죽으면 깨어나는 거죠.
영화 안 보십니까? 자, 트랜센던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트랜센던스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컴퓨터에 막강한 능력이 있는데 사람의 두뇌가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스토리가 상상이 그거 뭐냐? 컴퓨터가 지배하는 세상인데 그냥 그렇죠? 마지막에 트랜센던스에서 보면은 컴퓨터로 제 두뇌를 업로드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컴퓨터가 스스로 자기 방어를 하는 게 나오고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공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슈퍼맨 같은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알고리즘을 내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어떤 상황에도 죽지 않게 자기를 보호하는 걸 만들었다라고 생각해보자. 만들 수 있어요. 뭐 장기적으로. 근데 얘가 할 거 다 했어요. 그럼 malfunction, 잘못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자면 저놈을 죽여야 되잖아, 내가. 인간이. 그죠?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어떤 거에도 방어하게 만들었어. 그럼 통제가 안 되는 거죠. 통제 안 되는 개 비슷한 거.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네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자, 결론은 우리가 미래를 선택해야 된다. 지혜죠. 미래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까? 통제하는 세상이고 근데 능력이 확장된 세상. 이거는 인공지능의 로봇으로 부리는 세상. 그죠? 이쪽은 인공지능에 지배당하는 세상. 근데 이거는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세상. 이거는 누군가 뒤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세상. 저 네 개의 가능성 다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길거리에 CCTV가 있어요. CCTV가 어떻게 발전되어 있냐면 CCTV는 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CCTV에 찍히는 거를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모아서 중국이 지금 제일 잘하는 거는 안면 인식 기술이에요. 그러면 저 CCTV에 누군지를 알아요. 누군지를 안다는 뜻은 누군가 힘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지. 빅브라더. 지금 구글 같은 건데 구글은 나쁜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 사규가 뭔지 아시죠? 구글의 사규. 구글 사규. 왜 회사마다 사규 있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뭐 능력을 발휘해라. 구글의 사규. Don't be evil. Don't be evil. 사악해지지 마라. 그게 사규예요. 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길거리 가다가 무단횡단하면 저쪽 스크린에 경고 떠요. 너 횡단하지 마. 너 누구지? 이쯤에 무단횡단하지 마. 너 벌금 3,000원이야. 너 이제 상하이 못 살아. 네 고향으로 가. 안 되니까요. 심지어 그 아이디어 중에 어떤 게 있느냐면 교수들이 출석 부르기 싫잖아요. 그 교실에다가 CCTV를 설치해놓고 출석도 안 불러요. 그 다음에 학생의 수업 태도 내가 체크하게 CCTV가 체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 학기 동안 저 학생이 몇 % 졸았는지 안면 인식 기술 가지고 졸고 있는지 따뜻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감시 사회죠. 인공지능은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로 못 가게 해야죠. 문명의 일기를 우리 통제 범위 내에서 쓰도록 인간이 주인으로서. 아까 우리 교수님이 주인이냐 노예냐
주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인간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되고 인공지능에 관한 통제력을 확보해야 되고 데이터 정보 지능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되고 정확한 내막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저게 어떤 위험성이 있고 세상에 위험성이 없는 문명의 얘기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은 자연 중심, 인간 중심의 지혜를 탐구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혜란 뭐냐? 보통 우리가 지혜라 그러면 이제 되게 절, 도사 이렇게 생각하죠. 지혜를 구하러 가면 저렇게 갑니다. 근데 저 지혜가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혜는 지능을 사기에 맞도록 올바르게 사용하는 마음이 지혜고, 그러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올바른 가치관, 세상 이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능에 관한 지혜 단서들은 미래에 관한 예측은 과학이면서 동시에 통찰이고, 지혜의 출발점은 큰 가치, 사소한 가치를 구별하는 거고, 지능을 탐구하려면 균형 잡힌 세계관이 필요하고, 우리 주위를 알고리즘으로 채우면 우리는 그에 따라서 반응합니다. 제 차에 제가 졸음운전하면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데 깜빡이를 안 켜고 차선 변경을 하면 고문을 해요. 제 힙에서 부룩부룩 떨고 앞에서 깍깍 소리 지르고, 제가 하도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잘해요.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 탁 저 기계 때문에 제가 훈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 지능화되면 인간은 거기에 적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까지 감안한 바람직한 세상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너무 신의 영역으로 가려고 하지 말라. 자연의 섭리 안에서 지능을 활용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터득하지 못하는 자연 속에 내재된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존과 번성이 목적이고, 저 누들이 옮겨다니는 것도 그렇고요. 옮겨다닐 때 누구를 희생시키고 대부분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도 있고요. 심지어 그 다음에 자연 선택의 이 알고리즘은 요새 뭐 이념 논쟁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자연 선택만한 지혜가 없다. 이게 제 생각이고, 지금 여기에 누가 있고 표범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표범이 살고 어떤 누가 살아요? 늙고 힘없고 약한 병 걸린 누는 죽죠. 왜? 못 달리니까. 자, 그러면 어떤 표범이 살아요?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리는 표범이 살지요. 그렇잖아요. 잡아먹는 표범은 건강하고 힘세고 잘 달리는 표범이 살죠. 게을고 어리고 병약한 표범은 누를 못 잡아먹으니까 죽지요. 반면에 누 무리에서는 누가 죽어요? 병약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연 선택에 의해서 누의 집단에서도 약한 놈이 죽고 표범 집단에서도 약한 놈이 죽죠. 그러면 생태계는 어떻게 가요? 누의 건강성도 커가는 방향으로, 표범의 건강성도 커가는 방향으로 진화하잖아요. 저게 생존과 번성의 원리인 거예요. 저 원리는 경제 생태계에도 그대로 작용이 되거든요. 저거를 깨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가 무너져요. 생태계 자체가 파괴돼요. 생존 못하는. 저거 할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많이 얘기하는 자유시장 경제냐, 국가주의냐,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되느냐, 이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개개인은 독립적으로 행동하는데 개미 집단은 최적화를 해요. 개미는 먹이가 있으면 항상 가장 가까운 길로 갔다가 옵니다. 어떻게 갔다 오는지 아세요? 개미는 갈 때 페로몬을 띄엄띄엄 뿌리고 돌아올 때는 쭉 뿌리고 와요. 자, 그럼 원리가 어떻게 돼요? 페로몬을 뿌리는 거는
개도 사실은 페로몬 뿌려요. 개 나가면 온 동네에다가 오줌 싸고 다니죠. 찌글찌글. 그거 비슷한 거예요. 개미도 페로몬을 띄엄띄엄 뿌리고 가요. 왜? 돌아오려고. 근데 올 때는 쭉 뿌리고 와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두 개미가 떠났어. 먹이 있는 대로. 가까이 갔다 온 개는 1분 만에 갔다 왔어요. 먼데 돌아온 거는 2분 걸려서 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개미가 이미 왔죠? 그럼 여기 페로몬이 있죠? 그 다음 개미집에서 나가는 개미는 페로몬 냄새 쫓아가요. 어디로 가요? 먼 길로 갈까요? 짧은 길로 갈까요? 짧은 길로 가죠. 개미가 최적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개미 집단이 최적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은 멍청해도 개미는 영리하지 않아도 개미 집단은 영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주장하는 바는 개인이 영리하면 집단이 바보같이 돼요. 그래서 개인이 좀 우둔해야 집단이 영리한 겁니다. 집단이 현명해질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비유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할 얘기가 한두 수 많은데 저런 자연 원리를 경제에다 적용한 것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인데 아담 스미스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찰스 다윈의 자연선택도 그렇고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이심사도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생태학자고 이거는 진화론 학자고 이 아담 스미스는 뭐 철학자쯤 되죠. 인문학자고 이 셋이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근저에 흐르는 메커니즘상으로는. 근데 누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여기 두 사람이 이공계고 이건 인공계예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아담 스미스가 제일 먼저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 보세요. 100년 차이 나죠? 1750년, 1850년, 1570년. 제가 좀 과다해서 해석하면 사실은 같은 원리의 얘기를 다르게 얘기한 겁니다. 이기적 유전자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개개인의 유전자가 자기 차원의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전체 집단으로 보고 봐서는 최적이다. 그러니까 그 이기적 행위를 저해하지 말라. 그런 거죠. 자유를 구속하지 마라. 그래서 이거를 지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거 한번 띄워보시죠. 요거요? 네, 보이는. 요거? 자연 선택은 자연 생태계의 지속 가능 알고리즘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라는 것은 경제사회 생태계의 지속 성장 알고리즘입니다. 집단 지성은 군집 속에서 구현되는 시냅스 가소성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집단 지성이라는 것이 군중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군중이 각자 개인적 행동을 했을 때 집단은 최적의 의사결정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군중 심리는 전혀 반대입니다. 그거를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속이 터집니다. 뭐라고 해요? 광화문 강조에 나온 사람들이 집단지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00% 틀린 말입니다. 그거는 군중이고 그 개개인이 각자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면 그렇게 모인 집단은 지혜로운 집단이 될 수 있어요. 생태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가치보다는 생태계 가치를 추구해야 되고 생태계적 사고가 필요하고 자신만의 차별적이고 독자적인 정체성과 역할로 생태계 파트너의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는 사회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인간의 모습을 뒤에다가 몇 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인간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그리스어로 호모소퍼스고요. 적응하고 공생하고 달관하는 인간이라는 거고, 기업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기업을 하나의 개체로 봤을 때는 결국 부가가치 생산성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부가가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거고, 시장의 믿음과 기대가 나를 키우기 때문에 신뢰 자산을 키우려고 노력하라는 거고, 이런 겁니다. 창의성을 키우려고 거고, 국가는 어떻게 돼야 될까? 국가는 국가의 거버넌스 구조를 잘 설계해야 되는데, 그거 보면
동기 유발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사회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동기 유발을 절해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는데 자식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너 뭐 해라, 너 그거 한번 만들어봐, 이거 만들면 좋아. 그러면 자기가 만들죠. 근데 만들면 기뻐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레고 가지고 레고 블록으로 뭘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부모가 계속 야 그거 말고 이렇게 껴 저렇게 껴 그렇게 해서 만들으라고 했어요. 또 만들고 나면 걔가 보람 느낄까요? 아니죠. 근데 네가 한번 해봐. 자기가 다 했어요. 멋지게 만들어졌어. 그러면 그 만든 보람을 누가 가져가죠? 그 만든 애가 가져가죠. 그 만든 애가 보람을 가져가려면 걔한테 뭘 줘야 되죠? 자유를 줘야 되죠. 부모가 간섭하면 안 되죠. 근데 그 보람을 뺏어가요. 부모와 국가가. 요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체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기업에 가서 생색내는 장관들이 있어요. 그 장관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남의 거 공을 가져가요? 공을 왜 차가지? 잘한 건 기업인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저 차가 왼쪽으로 어떻게 앞으로 가면 잘 되고 뒤로 가면 못 돼요. 근데 가만 놔두면 제가 앞으로 가요. 근데 내가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내가 제가 앞으로 갈 거 빤히 알면서 너 앞으로 가 그랬어요. 그리고 앞으로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다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거봐, 너 내가 앞으로 가라고 해서 잘 됐잖아. 진짜 코미디 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떡하죠? 질문을 더 할 시간이 없는